안녕하세요. 장공기념사업회 이주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장공 알기 두 번째 시간으로 장공의 삶과 신학 일부 2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준비한 사진을 먼저 함께 보실까요? 이번엔 사진이 좀 커서 잘 보이시죠? 앳돼 보이는 젊은 청년 장공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9세 사진이라고 하고요. 결혼 1년 후에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2장의 제목은 현실의 벽을 보다입니다. 1916년부터 19년까지, 그러니까 장공의 청년기가 막 시작되는 때의 이야기입니다. 소제목을 보면 회령 군청에 취직하다, 또 장분녀와 결혼하다, 그리고 민족의식이 싹트다, 세 꼭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식 교육을 마치고 이제 취직하고 결혼하여서 사회인으로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장공의 이야기입니다. 장공의 첫 사회생활은 군청 세무과 직원이었습니다. 회령 농업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였죠. 졸업 무렵에 장공은 김희영 선생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김희영 선생은 우리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장공이 처음으로 신식 교육을 받았던 향동학교의 교사였습니다.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애쓰던 선생님이었는데요. 이 김희영 선생님의 추천으로 회령군청의 간접세과에 임시 직원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장공은 그 중에서도 주세와 연초세를 담당하는 과에 배속이 되었는데요. 이름 그대로 이곳에서 하는 일은 밀주를 단속하거나 양조장을 관리하고, 또 불법으로 경작되는 담배 경작지는 없는지 점검하는 일 등이었습니다. 한 번은 단속 때문에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보고할 건수가 있어야 하는데 찾지 못해서 두메 산골 마을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멱사리골이라고 부르는 제가승 마을이었는데요. 승려와는 상관없이 실제로는 여진족 패잔민들이 함께 모여서 정착하여서 살고 있던 가난한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뿌리도 모르고 또 제대로 된 밥도 먹지 못하고 옷도 입지 못하며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장공은 하층민의 삶의 현실을 보게 되었죠. 또 한편 장공은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또 직장 상사들의 모임에 억지로 끌려다니면서 퇴폐적인 음주와 성문화에 많이 노출되었다고 합니다. 강제적인 회식 문화, 음주 문화가 이때도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장공도 호기심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내키지 않는 자리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뛰쳐나가곤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군청에서 근무한 지 만 3년 만에 장공은 집에서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 내용은 장석연의 큰딸 장분녀와 혼약이 되어서 열흘 뒤에 결혼식을 하게 되었으니 곧 집으로 내려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결혼 소식을 청첩장을 보고 알게 된 셈이니까요. 요즘 같으면 드라마나 영화에 나올 법한 이야기이죠. 하지만 당시에는 이렇게 부모들끼리 상의를 하고 혼사를 진행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아버지와 형님의 분부를 어길 수 없었던 장공은 그대로 휴가를 내고 결혼식 나흘 전에 집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원래 사흘길이었지만 가는 길에 큰 비를 만나서 한밤중에야 도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도착해 보니 형님이 초조하게 길 앞에 나와서 장공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형님도 내심 이렇게 갑작스러운 혼례 소식에 장공이 반발하지 않을까 걱정하였던 것이죠. 이튿날 집안 어른들의 뜻대로 유교식 전통 혼례를 진행하였습니다. 장공은 결혼식 날에서야 처음 신부를 보았는데요. 그렇지만 혼례가 진행되는 동안에 장공은 이 혼인 예식에서 매우 정중하고 상징적인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록 자신의 의사는 아니었지만 이 혼약을 절대로 깰 수는 없겠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식이 끝나고 첫날 밤에 장공은 신부에게 자신은 공부하면서 밖으로 다녀야 하는데 혼자 시집에서 지낼 수 있겠느냐 물었다고 합니다. 낭만과는 좀 거리가 먼 질문이죠.
신부는 이미 이 댁 사람이 되었는데 왜 그런 것을 묻느냐며 또박또박 대답했다고 하네요. 장공의 아내는 아산 장씨였는데 그 조상은 조선 중기에 산동에서 이민하여서 정착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장공은 아내의 성격이 매우 대륙적이고 묵중하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이후 장공의 아내는 남편이 공부하기 위해 떠돈 13년 동안 묵묵히 집안을 지키고 남편을 뒷바라지하였습니다. 장공은 결혼 후에 운기금융조합으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금융기관에 있다 보니 예나 지금이나 자연스럽게 상인들 또 사회생활을 하는 젊은 청년들과 가까이 하게 되었죠. 답답하게 그럭저럭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장공은 또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하얼빈에서 아편으로 큰 돈을 벌어서 호텔 경영을 하는 한 부자가 장공의 일본어 실력이 좋으니 자신의 사업을 도와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장공은 대도시로 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여서 아버지와 이 일을 상의하였죠. 아버지께 상의의 편지를 드렸지만 한참 동안 연락이 없어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장공의 답답한 마음은 이해하겠지만 그래도 험한 고장에 그것도 불의한 일로 돈을 번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대하셨습니다. 그리고 대기만성이라고 장공을 격려해 주셨죠. 장공 역시 그 말씀에 수긍하였다고 합니다. 한편 그 무렵 장공은 김기련이라고 하는 30대 무역상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일본 수출업자의 하청을 받아서 두만강 건너편에 있는 곡식을 사서 중개해주는 사업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일제가 애국지사들을 잡기 위해서 두만강을 경계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이곳에서 콩장사꾼으로 위장을 하고 두만강을 건넜다고 합니다. 장공은 자연스럽게 그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그들이 몰래 가져온 독립신문을 읽으며 민족의식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하였습니다. 민족의식과 함께 장공에게는 종교적인 외경심도 생겨났습니다. 종갓집이었던 큰 집에서 드리던 그 많은 엄숙한 제사 예식을 보면서 종교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하루는 길을 가다 고개 중턱에 세워져 있는 일본 신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 크지도 않은 신사였지만 그 대문 앞에서 장공은 알 수 없는 숭엄한 마음을 느끼고 경건하게 인사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장공에게 조금씩 민족의식과 종교심이 생겨나긴 하였지만 말년에 장공은 고백하기를 그리스도인이 되리라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때 하나님이 자신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 참 감격스러운 일이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운기에서 보낸 그 기록들은 부끄러울 것밖에는 없다고 고백하였습니다. 2장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지는 3장은 장공의 회심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역시 장공 알기 세 번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장공의 삶과 신학, 구입과 또 기념사업회를 후원해 주시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자막을 또 참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